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공화정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공화국이란 개념은 현대의 전 유물이 아닙니다. 왕이 없는 통치를 뜻하는 공화주의의 뿌리는 아주 깊은데요. 근대 이전 공화국의 기틀이 된 주요 사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화주의적 전통의 가장 이른 형태는 고대 그리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비록 공화정이라는 용어와는 차이가 있지만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구조는 공화주의의 핵심 가치인 시민 참여의 근간이 되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 이 세 가지 정치체제의 장점이 섞인 정치를 이상적으로 보았는데 이것이 훗날 공화주의의 이론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공화국을 뜻하는 리퍼블릭의 어원인 레스 푸블리카가 탄생한 시기입니다. 사실상 현대 공화국 모델의 진정한 시초라고 볼 수 있죠. 기원전 로마의 공화정은 왕을 대신하는 집정관, 귀족 중심의 원로원,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회와 호민관이 권력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12표법 등을 통해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막고 법에 의한 통치를 강조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암흑기 속에서도 상업이 발달한 이탈리아 북부에서는 공화정의 전통이 부활했습니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약 1100년 동안 유지된 가장 고귀한 공화국이었죠. 베네치아 공화국은 697년부터 나폴레옹의 군대에 함락된 1797년까지 1100년 동안 지속되었죠. 선출직 수장인 도제와 여러 의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안정적인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베네치아가 그토록 오래 살아남은 비결은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권력의 독점을 막는 정교한 설계 덕분이었죠. 수장인 도제는 종신직이었지만 실권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40인위원회, 10인위원회 등 여러 기관이 도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도제를 선출할 때 추첨과 투표를 수차례 반복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죠. 이는 특정 가문이 매수나 인맥으로 권력을 잡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지혜의 발로였죠. 베네치아의 헌법은 군주정의 도제, 귀족정의 원로원, 민주정의 대평의회 요소가 조화를 이룬 가장 완벽한 혼합정체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된 타이틀의 경쟁자는 로마 북쪽 230km 거리에 있는 산마리노 공화국입니다. 엄밀히 말해 가장 오래 유지된 공화국을 꼽을 때 산마리노 공화국을 빼놓을 수 없죠. 서기 301년에 세워진 산마리노는 지금까지도 공화국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공화국으로 어마어마한 생명력의 주인공입니다. 산마리노의 역사는 전설적인 인물 성마리누스로부터 시작됩니다. 서기 301년 9월 3일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 달아난 석공 마리누스가 티타노산에 정착하며 공동체를 세웠죠. 그는 죽으면서 나는 너희를 황제와 교황으로부터 자유롭게 남겨두노라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이 정신이 산마리노 독립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중세 유럽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산마리노는 독특한 자치권을 유지했죠. 로마 공화정의 전통을 이어받아 2명의 집정관이 6개월마다 교체되며 통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금도 이 방식을 유지하고 있죠. 1631년 교황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독립국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주변 도시 국가들이 교황령으로 흡수되던 시기에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18세기 말 유럽을 휩쓴 나폴레옹조차 산마리노의 독립성을 존중했죠. 나폴레옹은 산마리노의 오래된 공화정 전통에 감명받아 영토 확장과 우호 조약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산마리노는 남의 땅을 탐내면 나중에 화를 입을 것이라며 영토 확장을 거절하고 독립 유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이탈리아가 하나로 합쳐지던 19세기 산마리노는 멸망의 위기를 기회로 바꿨죠. 이탈리아 통일의 영웅 가리발디가 오스트리아군에 쫓길 때 산마리노가 그를 숨겨주었습니다. 이후 가리발디와 이탈리아 국왕은 산마리노의 공헌을 인정하여 산마리노가 이탈리아 영토 안에 포함되지 않고 독립국으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죠. 산마리노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비록 영국의 오인 폭격을 받기도 했지만 전쟁 중에도 수천 명의 난민을 수용하며 자유의 땅으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두 공화국의 차이점은 베네치아는 거대한 해상제국으로 복잡한 정치공학을 보여준 반면 산마리노는 험준한 산악지형 덕분에 외부의 침략을 피하며 소규모 공동체 체제를 보존해왔다는 차이가 있죠. 이 공화국들은 단순히 오래된 정도가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이 무너지고 이탈리아가 통일되는 격동의 역사 속에서도 공화국이라는 정체성을 단 한 번도 놓지 않은 기적 같은 곳이죠. 여기서 잠깐 동양의 공화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라는 한자어는 고대 중국 역사에서 나왔죠. 기원전 841년 주나라의 여왕이 폭정으로 쫓겨난 뒤 약 14년 동안 왕 없이 재상들이 힘을 모아 나라를 다스렸던 시기를 공화라고 부릅니다. 현대의 리퍼블릭을 공화국으로 번역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이쯤에서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로마로 다시 돌아가 보죠. 기원전 451년 로마의 12표법은 서양 법제사에서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전까지 귀족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법을 해석하던 관습법의 시대를 끝내고 모든 시민이 볼 수 있게 법을 성문화하여 법치주의의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5세기경 로마의 평민들은 전쟁에 나가 피를 흘리면서도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죠. 귀족들은 법을 독점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만 판결했습니다. 평민들은 법을 문서로 기록하여 공정하게 집행하라고 요구하며 투쟁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0명의 위원이 선출되었고 이들은 선진 문물이었던 그리스의 솔론 법전을 참고하여 로마 실정에 맞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기원전 451년경 12개의 청동판에 새겨진 이 법은 광장에 게시되어 누구나 볼 수 있게 되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동태복수법 요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뼈를 부러뜨리면 그 대가를 같이 치러야 했죠. 집안의 가장이 가족의 생사여탈권을 가질 정도로 강력한 가장의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초기에는 귀족과 평민의 결혼을 금지하는 보수적인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기원전 445년 카눌레이아 법이 제정되어 폐지되었죠.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팔거나 죽일 수 있는 엄격한 규정도 있었습니다. 비록 현대의 관점에서는 가혹한 내용이 많지만 공화정 역사에서 이 법이 갖는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법이 문자로 고정되면서 귀족들이 마음대로 판결을 뒤집는 일이 줄어들었죠. 비록 내용상의 차별은 있었으나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공통의 기준이 생겼다는 점에서 민주적 진보였죠. 12표법은 이후 로마가 대제국으로 성장하며 발전시킨 정교한 로마법 체계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12표법 각 조항의 예시를 살펴보면 제1표 재판 절차 누구든 재판에 소환되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제4표 친권 심하게 기형인 아이는 즉시 죽여야 한다. 이 조항은 당시의 냉혹한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죠. 제8표 불법행위 밤에 도둑질하다 현장에서 살해당한 경우 그 살인은 정당하다. 우리의 역사인 고조선에서도 8조법이 있었고 이 가운데 세 가지가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죠. 12표법이 제정된 후 공화정 로마에서 평민들의 권리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결국 귀족과 평민의 법적 평등을 가져온 리키니우스 법이나 호르텐시우스 법이 제정되었죠. 2024년 겨울 우리는 한밤중에 공화정의 위기를 겪었죠. 결국 공화국은 탄탄한 법체계 위에서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 이야기는 리키니우스 법과 호르텐시우스 법을 살펴보겠습니다.